안녕하세요.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예요.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지난 6월에 개봉한 영화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는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촬영하고 연출한 영화예요. 브로커는 제75회 칸 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으며 배우 송강호 님이 이 작품으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부산에 다녀왔는데요. 이곳은 영화 속 부산가족교회로 등장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남부산 교회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밤, 한 미혼모가 자신의 아기인 우성이를 교회 현관 밖에 두고 갑니다. 교회 현관에 베이비박스가 있었지만 우성이를 그냥 바닥에 두고 간 그녀를 경찰 수진과 후배 이 형사가 몰래 지켜봅니다. 수진은 아기를 교회 베이비박스에 넣어줘요. 아기 엄마가 남긴 쪽지엔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라고 적혀있지만 어머니의 이름과 연락처는 적혀있지 않아요. 베이비박스 안에 들어온 아기를 확인한 목사 옷을 입은 상현은 쪽지에 어머니 연락처가 없는 걸 보고 아기 어머니가 다신 찾으러 오지 않겠다고 지레짐작하고 동료인 동수에게 우성이와 관련된 CCTV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뒤에 아기를 돈 받고 따로 입양 보낼 준비를 해요. 여긴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이에요. 다음 날 고속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마음을 바꾼 미혼모는 우성이를 정말로 찾으러 교회로 와요. 교회 직원인 동수는 우성이를 확인하지 않은 척 거짓말로 둘러대고요. 미혼모는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단서를 잡지 못하자 교회 근처 전화부스에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요. 여긴 남부산 교회 근처에 있는 전포 삼거리 버스 정류장이고요. 여기 정류소 오른편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미혼모가 교회에서 아기를 못 찾고 나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상현은 동수에게 만약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 같으면 세탁소로 데려오라고 하고요. 동수는 미혼모를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걸 제지해요. 여긴 상현이 운영하는 OK 세탁으로 등장하는 부산 연제구의 연천 세탁입니다. 미혼모는 상현의 세탁소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들은 뒤 아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때 상현과 동수가 아이를 교회에서 거두고 따로 브로커 일을 하는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쪽지에 다시 찾으러 온다는 내용이 있으면 입양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아기에게 따로 입양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었어요. 다만 아기를 매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의 중개 비용을 받으므로 마냥 선의로만 보기는 어렵죠. 미혼모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상현과 동수의 여정에 따라가 아이를 넘겨주고 대가를 나눠받기로 해요. 수진과 이 형사는 이들을 미행하죠. 상현의 세탁소에 깡패 한 명과 아는 집 아들 태호가 피가 흥건하게 묻은 셔츠를 세탁해달라며 찾아와요. 상현은 자신을 찾으러 온 태호에게 어머니와 장사 안 하냐고 묻지만 태호는 어머니의 밀면집 일을 관두고 조직폭력배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답해요. 피가 흥건한 셔츠와 함께 5천만 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카지노로 보내버리겠다는 태호와 일행의 겁박에 상현은 애써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둘러대고 동수, 미혼모와 함께 아기를 거래하기 위해 봉고차를 타고 부산을 떠납니다. 울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혼모는 자신을 문선아라고 소개해요. 울진의 수산시장에서 첫 번째 입양 거래가 진행되었어요. 혹시 뽀샵 하셨어요? 사진보다 좀 덜 귀여운 것 같은데. 지금 자다 일어나서 그래요. 근데 보시면 지금 눈썹도 숱이 너무 없어가지고. 애기니까. 얘 평소 땐 눈이 이래요. 이러게 너무 예뻐요. 야, 우성아, 눈 떠봐, 눈. 자백으로 하시죠. 어제 천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얘 가지고는 400도 많죠? 그치. 그냥 할부로 할게요. 할부 되죠? 12개월로. 또 이런 건 처음이네. 갑자기 그런 조건을 거시면 곤란하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빠요? 설마 뭐 강간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기 어머니 계시지만 얼마나 착실하신 분인데 홀로 편찮으신 부모님 모시면서 야, 이 미친 새끼야. 뭐 미친 새끼? 지들 얼굴은 생각도 안 하고 뭐 눈썹이 없다느니 눈이 작다느니 뭐라는 거야 미친년이.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 뭐 이 개새끼야. 선아씨. 네.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무례하게. 무례? 그래 나 씨발 무례하다. 넌 정중하세요? 남의 얼굴 보고 막말이나 씨부리고 넌 존나 정중하시냐고. 나 이런 그지 같은 깡총까지 일부러 와줬다니 뭐 400?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씨발 진짜. 니들 같은 인간한테 절대 못 줘. 좋은 말로 할 때 꺼져 이 그지 새끼야. 아기를 돈을 주고라도 입양한다면서 아기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400으로 값을 깎고 그것도 12개월로 할부한다니. 시장에서 과일 사는 것도 아니고 좀 억지스런 설정과 대사인 것 같네요. 여긴 부산 송도에 있는 케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부산 송도비치입니다. 호텔에서 살인사건 현장을 보러 온 최 형사는 시체를 향해 두 손 모아 합장을 한 뒤 사건 현장에 와인잔에 묻은 립스틱으로 여자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앞서서 입양 거래를 하려는데 우성이의 외모를 지적하며 가격을 흥정하는 상대 부부의 발언에 화가 난 선아가 쌍욕을 하며 무산이 되자 상현네 일행은 포기하고 울진에서 동수가 자란 보육원에 들러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보육원 촬영지는 실제로는 울진이 아닌 강원도 삼척시에 있어요. 이곳에 가기 위해 삼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노곡 1, 2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이렇게 노곡 1, 2와 노곡항 쪽으로 빠지는 샛길이 있었는데요. 2차선 도로만 있고 인도가 없어서 걸어 내려갈 때 조금 무서웠어요. 그치만 2, 3분 정도 저 길을 내려가니 노곡 1, 2 마을에 금방 다다랐어요. 이곳이 보육원 촬영지로 쓰인 호산초등학교 노실분교이고요. 현재는 폐교가 된 상태의 학교였어요. 학교 내부로 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혀 있었고요. 영화 장면 속에서는 화려한 꽃들이 심어져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잔디와 수풀들로 가득 차 있고 학교가 많이 낡아 있지만 영화 속처럼 에메랄드 그린색의 학교 외벽이 참 예뻤어요. 이 보육원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소년 혜진이 엉겨붙으면서 상현에게 나도 일행을 따라가고 싶다고 조르지만 상현은 거절해요. 동수가 자란 보육원에 온 날 밤 선아와 동수는 아기를 버리는 게 엄마만의 책임이냐 아이를 버렸다 다시 찾는 부모가 얼마나 적은지 아냐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요. 선아는 동수의 어머니가 데리러 온다는 말을 써놓고도 결국 자신을 찾으러 오지 않아서 우성의 엄마인 선아도 비슷한 식으로 아이를 찾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을 거란 상현의 말을 듣고 동수의 속사정을 이해하게 돼요. 다음날 아침 선아는 동수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요. 어젠 내가 미안. 말이 너무 심했어. 무슨 말을 했더라? 나 가끔 꿈꿔. 비가 오고 그 비에 어제까지의 나는 깨끗이 씻겨 내려가. 근데 눈을 뜨면 여전히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고 난 달라진 게 없어. 우산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우산? 응, 큰 우산. 둘이 쓸 수 있는 그런 거. 선아가 비가 오고 그 비에 어제까지의 난 깨끗이 씻겨 내려간다는 대사를 할 때 떨어지는 빗물을 손으로 맞아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 공기 인형에서 배두나 배우가 맡은 역할인 노조미가 떨어지는 빗물을 손으로 맞으며 새 생명을 얻듯이 수영도 빗물을 손으로 맞으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음을 의미하는 장면이죠. 여긴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촉길 계단입니다.
한편 최 형사는 부산의 한 집에서 여자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매매 포주로 추측되는 자칭 엄마의 집을 발견해요. 최 형사가 사진 속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도 다들 모른 척하자 엄마를 자칭하는 사람이 난 낳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걸 알려줘요. 이 내용을 공유받은 수진과 이 형사는 형사과가 살인사건으로 수사 중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동 청소년과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죠. 한편 울진에 비가 내린 뒤 울진을 떠나 강릉으로 가는 길에 상현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하고 혜진이가 차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혜진은 상현과 동수, 선아가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 다 안다면서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말하죠. 그렇게 5명이 이동하다가 자동 세차장에서 세차를 받는 도중 혜진의 장난으로 다들 물세례를 맞게 되고 차에 있던 옷으로 갈아입던 중 선아가 자신의 본명이 소영이라고 말해줘요. 상현 일행이 모텔에서 지내던 중 갑자기 우성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게 됩니다. 여긴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선한 이웃병원이고요. 이곳에서 우성이가 치료를 받게 되고요. 상현 일행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도 잠깐 있었지만 다행히 잘 넘어가죠. 부산에 있는 여자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사는 자칭 엄마로 인해 수영이 성매매를 하던 여성임이 부산 송도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우성이의 아빠고 이 남성이 조폭과 연루되었음이 그리고 소영이 홧김에 우성이의 아빠를 죽였음이 드러났고 그 남자의 아내는 소영한테 아기를 낙태하라고 압박하다가 소영이 기어코 아기를 낳아버리자 돈을 주고서라도 우성이를 손에 넣고 싶어해요. 수진 일행은 중간에 소영에게 접근해 내통할 것을 권유하고 소영의 폰에 도청장치를 심어요. 이후에 소영이 하는 행동을 지켜본 상현과 동수는 소영이 경찰과 내통하고 있음을 진작에 눈치채지만 자기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행동임을 이해해줘요. 여긴 부산 사상구에 있는 뉴코리아 모텔이고요. 강릉역에 다다르기 전 이 모텔 옥상에서 소영과 이 형사가 대화를 하죠. 그 엄마라는 사람은 어디서 만났어요? 가출하고 송도 해변에서 자고 있는데 배고프면 오라고 하더라고. 그러다 성매매 강요받았던 거네. 지금 나 불쌍하게 보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엄마랑 만나기 전부터 했는데 그럼 왜 죽인 건데? 그냥 뭐 욱해서? 욱해서 샤워도 하기 전에 핥으려고 하잖아. 미친 새끼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내 말은 정당방위라든가 다른 고객들 리스트도 알고 싶으면 알려줄 수 있는데 그 얘긴 됐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 취조예요? 아님 설교? 말씀하신 대로 애는 팔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돕고 싶어. 나도 우리 팀장님도. 애 버려본 적 있어요? 사람 죽여본 적은? 그래 그럼 말해봐.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왜 버린 거야? 그것도 교회 밖에다. 봤어? 그대로 뒀으면 걔 죽었을걸? 2번 다시 만날 생각 없었으니까.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왔어? 지웠어야 했다고? 아이를 생각한다면? 그런 선택지도 있는 거 아니야? 낳고 나서 버리는 것보다 낳기 전에 죽이는 게 죄가 더 가벼워? 아무도 원치 않는데 태어나는 쪽이 아기가 더 불행한 거 아니야? 낳기 전에 죽였어야 한다고 우성이 앞에서 그렇게 말해봐. 네가 갖다 버려놓고 뭐라는 거니? 태어나기 전에 버리는 것과 태어나고 나서 버리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쁘고 어떤 것이 더 차선일까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차에서 GPS 추적 장치를 발견해 상현에게 알려주고 현은 추적 장치의 모양을 지적하면서 요새 경찰은 이런 낡은 건 안 쓴다고 답합니다. 즉, 경찰이 아닌 태호 일행인 조폭이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태호가 이들 앞에 나타나면서 조폭이 연루됐다는 걸 다들 알게 돼요. 앞서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소영이고 피해자 아내의 지시로
아이를 데려가려 한 정황이 드러나죠. 태호가 공격적으로 나오자 동수는 태호에게 초크를 걸어 기절시키고 상현 일행은 차를 버리고 KTX로 강릉에서 서울로 향합니다. 이 영화 연출의 묘미가 KTX 산천을 타고 상현 일행이 상경할 때 차내의 대화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소영과 상현, 혜진이 열차의 승강구 통로석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상현이 소영에게 사과맛 데미소다를 건넵니다. 소영과 상현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열차는 고속으로 달리면서 터널을 계속 통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차창 밖에 자연광이 비추었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타이밍이 각 인물들 간의 대사가 뜻하는 뉘앙스와 절묘하게 맞물리죠. 자연광이 비추어서 밝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표면적인 대화를 하고요.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둠 속에 있을 때 수영은 상현에게 마음속 고민과 깊은 진심을 전합니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장면이 몇 번 반복되면서 빛과 어둠으로 거짓과 참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장면이 관람하는 입장에서 참 흥미롭고 좋았어요. 서울에 도착한 상현 일행은 진짜 입양자가 되어줄 부모를 만나요. 여긴 서울 중구 소곡로에 있는 더 플라자고요. 이곳에서 상현 일행이 진짜 입양자가 되어줄 부부를 만납니다. 윤 씨 부부는 아이를 위해서 친엄마는 없는 사람이 되어줄 것을 요청해요. 우성이 칭얼대자 분유를 준비하던 중 사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윤 씨 아내가 젖을 물려봐도 괜찮냐고 하고 데려가서 수유를 하는 모습을 보고 수영이 제 가슴께에 손을 올리며 의미심장하게 쳐다봐요. 상현 일행은 마지막으로 월미도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다트게임을 하고 인생 네컷에서 사진도 찍고 놀이기구도 타요. 상현과 혜진 둘이서 관람차를 타고 우성이를 아는 동수와 소영이 함께 관람차를 타요. 좀 더 찾아볼까? 아님 관둬도 되고 입양 보내는 거. 정 그러면 우리가 키워도 되고. 우리? 넷이서 혜진이까지 데리고 5명도 좋겠다. 이상한 가족이네. 누가 누구 아빠야? 내가 우성이 아빠 하지 뭐. 그거 보통 프로포즈 할 때 하는 말인데. 그런가?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안 될 거야. 나 이제 금방 체포될 거니까. 부산의 성매매 여성 문모 씨가 남성을 살해하고 도망가던 중 아기가 방해가 되자 베이비 박스에 버리고 동수는 한 손을 들어 소영의 눈을 가립니다. 이렇게 나오나? 요새 모자이크 안 해주거든. 그런가? 지금 잠깐 흔들렸지. 괜찮아. 꼭대기라서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되게 무섭다. 이상하게. 동수가 손을 떼려고 하니 수영은 동수의 손목을 붙잡아요. 널 보면 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는 것 같아. 어째서? 우리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날 버려야 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엄마를 용서해 줄 필요는 없어. 형편없는 엄마란 사실은 변함없으니까. 동수가 손을 거두자 가려진 손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소영의 얼굴이 보여요. 이 장면은 보육원에서 동수와 소영의 대화, 두 사람이 들어가는 큰 우산을 사라는 장면과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동수의 커다란 손이 소영의 눈을 가려주었고 그 속에서 소영이 안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죠. 영화 속에서 소영과 우성이 엮이면서 청춘 남녀의 러브라인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처럼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버려진 아이, 우성 또는 동수가 어른이 된 모습과 어머니의 모자 관계와 같죠. 우성을 입양 보내기 전날 밤, 상현은 소영에게
우성이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든가 헤어질 때 하고 싶은 말 해주라고 하니 소영은 쑥스러워해요. 혜진은 덜 쑥스럽도록 우리 모두에게 말해달라고 하죠. 자, 시작합니다. 혜진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상현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동수, 태어나줘서 고마워. 우성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소영아, 소영이도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 장면도 관객들에게 호불호를 많이 타는데요. 관객에 따라서 누군가한텐 감동적이고 누군가에겐 영화의 주제를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낸 상투적이고 뻔한 장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처럼 영화의 작품성을 희생해서라도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모두들 태어나줘서 고맙다며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영화 브로커의 일부 장면들 만나보셨는데요. 이 영화 브로커를 호평하는 쪽에서는 인간 내면의 순수하고 도덕적인 관념을 잘 표현했다고 평하고 있고, 반대로 비판하는 쪽에서는 캐릭터 설정과 각본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자기적이며 그것을 설명하는 구성이 엉성하다는 것을 주된 비판의 이유로 꼽고 있어요. 전 기존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중 아무도 모른다, 공기 인형,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어느 가족을 관람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감으론 인간 내면의 순수하고 도덕적인 이상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이상적이다 보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 중엔 가장 아쉬운 작품인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다른 작품인 어느 가족과 비교하자면 어느 가족도 브로커처럼 혈연이 아닌 대안가족을 다루고 있는데, 끈끈해 보였던 대안가족이 경찰에 체포되고 와해되고 붕괴되면서 더 씁쓸하고 현실적인 여운을 많이 남긴 것 같은데요. 브로커의 경우는 주인공 일부가 경찰에 잡히면서 그 가족의 형태에 균열이 생기고 부서지는 결과는 비슷한데, 어찌됐든 인신매매와 살인 등 부도덕한 인연으로 맺어진 대안가족이 결말에서 도덕적인 이상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어느 가족에 비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영화처럼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영화 중후반부에서 씁쓸한 현실을 더 보여줬다면 더 현실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배우님의 섬세하고 편안한 연기는 역시나 좋았고요. 영화 브로커, 잔잔하고 담담하면서 따뜻한 맛을 내는 일본 영화 감성의 편안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흥미로운 또 다른 드라마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